뭐라고? 아이가 있는 돌싱이랑 결혼을 한다고?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저는 이 결혼할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으며 삽니다. 저 또한 60평생을 그렇게 믿어왔고 제 눈만큼은 정확하다고 자부하며 살았지요. 하지만 그 오만이 얼마나 무서운 독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외아들이 어느 날 데려온 그 여자 아이까지 하나 딸린 돌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아들의 해맑은 얼굴 뒤로 저는 초라한 옷차림을 한 그 여자의 그림자만을 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유행 지난 가방을 든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단어만 떠올랐습니다. 사냥꾼. 번듯한 직장 다니는 내 아들 인생에 무임승차하러 온 제 자식 앞가림도 못해서 남의 귀한 아들에게 짐을 지우러 온 가련한 여자라고 단정 지어버린 것이지요. 그 여자가 돈 한 푼 없이, 아니 오히려 빚더미라도 안고 우리 집에 발을 들이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독초처럼 제 마음을 덮었습니다. 아들 인생 망치러 왔구나. 그 생각이 확신으로 변하는 데는 단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얄궂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경계했던 그 초라한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그리고 그 여자가 감추고 있던 진짜 얼굴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의 제 오판이 나중에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지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긴 사연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며느리라는 이름의 폭풍이 몰아쳤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아들 상우는 어릴 적부터 쏙 한 번 썩인 적 없는 효자였습니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녀석이었기에 제 기대치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었지요. 그런 녀석이 결혼 상대로 아이가 있는 여자를 데려오다니요. 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처음으로 내가 정말 닮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어. 아들은 제 손등을 맞잡으며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마치 엄마, 나 이제 망가지기로 했어. 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식음을 전폐하고 반대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처녀 장가 못 갈 처지도 아닌데 왜 하필 애 딸린 여자냐.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 해. 라고 소리를 질러도 보고 눈물로 호소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평소 제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던 녀석이 이번만큼은 바위처럼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전에는 본 적 없는 단단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엄마가 믿어주면 안 될까? 그 여자의 어디에 홀린 건지 아들은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못 이겨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상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노라고 말이죠. 상견례 날 저는 내심 그 여자가 화려한 치장으로 자신의 처지를 숨기려 들까봐 나를 세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제 앞에 나타난 며느리의 모습은 상상보다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명품 백 하나는커녕 흔한 금반지 하나 끼지 않은 맨손에 수수한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백화점 매대에서나 팔 법한 저렴한 블라우스를 입고 수줍게 웃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렇게 입고 왔구나 싶어 가련하기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돈 많은 집 딸이라도 된다면 아이가 있든 없든 눈 딱 감고 환영해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화려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 여자의 행색을 보니 제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여우처럼 굴어서 우리 순진한 아들 마음만 쏙 빼놓았구나. 며느리는 식사 내내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경청하고 자신의 아이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겉으로는 참 참해 보였지만 저는 그 모든 행동이 연출된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명품 하나 없니? 제가 넌지시 던진 비아냥 섞인 질문에도 그저 저는 이런 게 편합니다, 어머니. 라고 웃어넘기는 그 대담함이라니.
그게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무언가 큰 것을 노리고 작은 것을 포기하는 고도의 전략처럼 보였으니까요. 결혼만 하면 본색을 드러낼 줄 알았습니다. 아들의 통장을 거덜내고 그동안 못 누린 호사를 누리려 들 줄 알았죠. 그런데 며느리는 제 예상과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신혼집에 들어간 지 몇 달이 지나도록 그 흔한 명품 백 하나, 화려한 코트 한 벌을 사지 않더군요. 며느리는 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세탁소에서 갓 찾아온 듯한 단정한 셔츠에 똑같은 가방만 들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작정하고 며느리의 옷장을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옷장 속은 마치 수행자의 방처럼 단출했습니다. 이름 없는 보세 옷 몇 벌과 무채색 슬랙스가 전부였죠. 너는 젊은 애가 꾸밀 줄을 모르니? 아니면 돈이 아까워서 그러니? 제가 넌지시 묻자 며느리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건에 휘둘리는 게 싫어서요, 어머니. 저는 지금도 충분히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엔 불덩이가 치밀었습니다. 가진 게 많다니?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이 네 돈이라 이거냐? 며느리는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고 싶은 게 있다거나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투정도 없었죠. 그 지독한 검소함이 제 눈에는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탐내지 않는 착한 여자라는 걸 증명해 보이려는 가증스러운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무언가 큰 꿍꿍이가 있지 않고서야 아이까지 딸린 여자가 저렇게 욕심 없이 굴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생활이 반년쯤 지났을 때 저는 아들의 경제 상태가 걱정되어 두 사람을 불러앉혔습니다. 요즘 물가도 비싼데 애 키우며 살기 팍팍하지 않니? 상우가 혼자 벌어서 힘들 텐데 돈 관리는 어떻게 하니? 제 질문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월급을 독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제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생활비는 정확히 반반씩 각출해서 쓰고 있어요. 상우 씨 돈은 상우 씨가 관리하고 제 돈은 제가 관리합니다.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까지 데리고 들어온 여자가 우리 아들에게 조금도 기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다니요. 보통 그런 처지라면 남편의 경제력에 매달리기 마련인데 며느리는 마치 선을 긋듯 깔끔하게 돈 관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반을 낸다는 거야? 혹시 어디서 빚이라도 끌어다 쓰는 거 아니야? 저는 며느리가 아들 몰래 딴 주머니를 차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일단 안심을 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을 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상우야, 너 와이프한테 속고 있는 거 아니니?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야. 아들에게 경고를 해봐도 아들은 그저 며느리를 신뢰한다는 듯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당당한 독립심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의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며느리가 데려온 손주 녀석의 교육비였습니다. 돌싱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를 리 없는데 며느리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학원비며 교구 비용을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이의 영어 학원비를 내주겠다고 했을 때도 며느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상우 씨, 이 아이는 제 책임이에요. 우리 가족이 된 건 기쁘지만 경제적인 책임까지 당신에게 떠넘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기가 찼습니다. 자기 자식 교육비도 못 낼 정도면 애초에 시집을 오지 말았어야지 저렇게 자존심만 세워서 어쩌겠다는 거야? 저는 며느리가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가끔은 거실에서 전화를 받으며 네, 본부장님. 그거는 제가 내일 확인하고 피드백 드릴게요. 라며 낯선 용어들을 내뱉기도 했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디 조그만 하청업체에서 일이라도 따내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그 푼돈 벌어서 자존심 세우는 꼴이라니. 하지만 며느리는 아이에게만큼은 아쉬운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늘 구김살이 없었고 며느리는 그 비싼 교육비를 어디서 구하는지 한 번도 제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안의 의구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우리 몰래 무언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 남편에게서 거액의 위자료라도 받아 챙긴 게 분명하다고 말이죠.
며느리와 우리 아들은 한 집에 살면서도 마치 계약 관계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보통 부부라면 서로의 월급이 얼마인지,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는 법인데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경제적 영역을 철저히 독립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가계부를 따로 쓰는 모양인지 밤마다 서류 뭉치를 살피곤 했지만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슬며시 덮어버리기 일쑤였죠. 통장도 카드도 결코 섞지 않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가족이 아니라 동거인처럼 보였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칼같이 돈을 나눌 수 있겠어? 저는 며느리가 혹시 전 남편과 연결된 금전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들에게 말하지 못한 숨겨진 채무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에게 넌지시 너 혹시 며느리 통장 본 적 있니? 라고 물어봐도 아들은 엄마 우린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요. 그 사람은 자기 일 똑부러지게 잘해요. 라며 저를 유난스러운 시어머니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깔끔한 금전 관계가 사실은 언젠가 도망칠 준비를 하는 사람의 태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미소 뒤에 감춰진 그 철벽 같은 방어막이 제 의심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의심에 기름을 부은 건 주변 사람들의 입방아였습니다.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면 은근히 제 속을 긁어놓는 말들이 쏟아졌지요. 상우 엄마 돌싱 며느리들이 계산이 그렇게 빠르대. 겉으로는 조신한 척해도 뒤로는 자기 자식 목 챙기느라 바쁘다던데. 한 친구의 말에 다른 이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애 딸린 여자가 총각 만나 결혼했을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아마 아들 몰래 친정에 돈 빼돌리고 있을지도 몰라. 그 말들이 마치 제 생각인 양 제 귀에 쏙쏙 박혔습니다. 평소엔 그저 질투려니 생각했을 말들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진실처럼 들리던지요. 며느리가 늘 똑같은 가방만 들고 다니는 것도, 외식 한번 마음 편히 안 하려 드는 것도 모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우리 아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수작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제 안에 확신을 부추겼고 저는 이제 며느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래, 저 여우 같은 게 우리 아들을 홀려서 나중에 큰 거 한 방을 노리는 게 분명해. 저는 이제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사기꾼의 행보로 규정짓고 그 증거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어느 날 거실에서 사과를 깎던 며느리 곁에 앉아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너 전 남편한테 받은 건 좀 있니? 애 키우는 게 보통 돈 드는 일이 아닌데 양육비나 위자료라도 챙겨왔어야 할 거 아냐? 제 말투에는 뼈가 섞여 있었지만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 없이 평온하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은 능력도 없었지만 저는 그 사람 돈 한 푼도 원하지 않았어요. 제 자식 제가 벌어서 키우는 게 가장 마음 편하니까요.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모습이 제게는 가증스러운 결백 증명처럼 보였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왔다면서 어떻게 애 학원비를 내고 네 생활비를 대니? 우리 상우한테 숨기는 거라도 있는 거 아니야? 제 억지에 가까운 추궁에도 며느리는 그저 침착했습니다. 상우 씨에게 숨기는 건 없어요. 다만 말씀드리기엔 아직 잃은 것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 잃은 것들이라는 말이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직 잃은 것? 그게 대체 뭔데? 역시 숨기는 게 있구나. 며느리의 그 여유로운 태도는 제 열등감을 자극했고 저는 반드시 그 여자의 실체를 밝혀내어 우리 아들을 구해주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의심이 깊어지면 눈동자는 사나워지고 귀는 예민해지는 법입니다. 저는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며느리의 가방을 훔쳐보는 나쁜 습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달리 며느리가 식탁 위에 깜빡하고 두고 간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는 며느리의 이름 석자가 정갈하게 적혀 있었고 봉투 입구는 단단히 봉해져 있었지요. 제 가슴은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꼬리를 잡았구나. 대체 여기에 무엇을 숨겨둔 걸까? 손을 떨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들어보니 꽤 묵직했습니다. 단순히 종이 몇 장이 들어있는 수준이 아니었지요. 저는 거실 커튼을 치고 숨을 죽인 채 봉투를 살짝 벌려 내부를 살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생전 처음 보는 형식의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언뜻 봐도 평범한 가정주부가 가질 만한 서류는 아니었습니다. 금융기관의 복잡한 로고와 도장들이 찍혀 있었고 깨알 같은 숫자와 도표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다 빈문서면 어쩌지? 아니면 우리 아들 몰래 어디서 거액의 대출이라도 받은 걸까?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두었지만 제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봉투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우리 집 거실 한복판에서 저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낮에 본 그 봉투의 잔상이 지워지지 않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죄책감을 누르고 봉투 속의 서류를 꺼내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제 눈은 더욱 휘둥그레졌습니다. 신탁계약서, 지분 배당 현황, 자산운용 보고서 등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며 살아온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용어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거기 적힌 금액의 단위가 제가 상상하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억 단위는 기본이고 그 뒤에 붙은 0의 개수를 세다 보니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금융기관의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들 사이로 며느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 여자가 이 많은 돈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마 사기라도 치고 다니는 건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그 수수한 옷차림과 검소한 생활이 모두 이 거대한 범죄를 숨기기 위한 위장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평소 돈 한 푼에 벌벌 떨던 며느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적힌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저는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사기였습니다. 어디서 투자 사기라도 치고 다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전 남편이 남긴 빚을 갚으려고 위험한 돈놀이에 손을 댄 건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최악의 결말로 치달았습니다. 만약 이 서류들이 빚 독촉장이거나 소송 서류라면 우리 아들의 앞날은 그야말로 지옥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아들이 피땀 흘려번 돈이 저 여자의 밑빠진 독을 채우는 데 쓰일 생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잠이 안 오세요? 갑자기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서류를 뒤로 숨겼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온 며느리는 어둠 속에서도 차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착함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섬뜩하던지요. 저는 차마 서류를 봤다는 말은 못하고 가슴만 움켜쥐며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왔습니다. 그래, 저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 내 아들을 지키려면 내가 먼저 이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야 해. 저는 이제 며느리를 단순히 미워하는 것을 넘어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을 대하듯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질수록 며느리의 무표정한 얼굴은 더욱 큰 수수께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며느리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했습니다. 어젯밤 제가 서류를 훔쳐본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며느리는 정성껏 차린 국을 제 앞으로 밀어놓으며 부드럽게 웃었지요. 어머니, 어제 잠을 좀 설치신 것 같은데 이 북어국 좀 드셔보세요. 속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 다정한 목소리가 제 귀에는 소름 끼치는 가식처럼 들렸습니다. 어제 본 그 수억, 수십억의 숫자들과 이 소박한 북어국이라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으니까요. 참다 못한 제가 숟가락을 놓으며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너 나한테 뭐 할 말 없니? 돈 문제든 뭐든 숨기는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해라. 제날 선 질문에도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로 저를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죠. 어머니가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때가 되면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저 저를 조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그 흔들림 없는 태도는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을 법도 한데 며느리는 마치 모든 상황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내려다보는 사람처럼 여유로웠습니다. 그 침착함이 저에게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 벽 너머에 도대체 어떤 괴물이 숨어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에서 소득이 없자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상우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상우야, 너 네 처가 어떤 여자인지 정말 다 아는 거니? 그 여우 같은 게 너 몰래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다 봤단 말이다. 저는 낮에 본 서류 봉투 이야기를 꺼내며 아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듣기도 전에 한숨부터 내쉬더군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민지 씨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다고 자꾸 몰래 가방까지 뒤지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네가 몰라서 그래. 그 봉투 안에 적힌 숫자들이 얼마인 줄 아니? 그게 다 네 피 같은 돈으로 메꿔야 할 빚이면 어쩔 거냐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아들도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사람을 의심부터 하세요? 민지 씨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 서류가 있다면 다 이유가 있겠죠. 제발 가족을 믿고 기다려줄 수는 없으세요? 아들은 며느리를 감싸며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니 제 눈에는 아들이 며느리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래, 너희 둘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겠다 이거지. 두고 봐라. 내가 그 여자의 가면을 벗겨서 네 눈앞에 던져줄 테니까. 아들과의 충돌은 오히려 제 오기를 자극했고 저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아들과도 틀어지고 속이 타들어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마트에 간 사이 거실에서 혼자 숙제를 하던 손주 녀석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하니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준우야, 엄마 요새 많이 바쁘시지? 엄마는 매일 집에서 뭐하니? 저는 다정한 할머니인 척 연기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요? 엄마는 컴퓨터로 일해요. 엄청 큰 회사 다닌다고 했어요. 저는 아이의 말에 코방귀를 꼈습니다. 큰 회사? 집에서 컴퓨터만 두드리는 사람이 무슨 큰 회사에 다닌다는 거야. 준우야, 엄마는 회사 안 나가고 집에만 있잖아. 그건 회사가 아니야. 제가 타일르듯 말하자 아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그랬어요. 자기는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많은 사람의 월급을 주는 일을 한대요. 그리고 가끔 정장 입고 나갈 때는 진짜 무서운 사장님처럼 변해요. 아이의 말은 너무나 담담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월급을 준다니?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설마 이 여자가 유령 회사라도 차려서 사기를 치고 있는 건가? 아이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정보는 제 의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빚쟁이가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하고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많은 사람의 월급을 주는 일이라는 말은 제 머릿속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치 감시 카메라처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평범한 전업주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이면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 학교 보내고 낡은 면 티셔츠 차림으로 집안일을 하는 그 모습, 어디에서도 많은 사람의 월급을 주는 사장님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럴수록 제 머릿속은 괴물 같은 상상들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다단계 조직의 우두머리라도 되는 걸까? 아니면 집에서 컴퓨터로 남의 돈을 가로채는 해커라도 되는 거야? 며느리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진지하게 화상회의를 하는 듯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벽에 귀를 바짝 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낯선 외국어와 복잡한 비즈니스 용어들이 문틈 사이로 흘러나올 때면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히 전업주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하는 모습도 번듯한 직장 명함 한 장도 본 적이 없었기에 그 정체는 더욱 안개 속으로 사라져만 갔습니다. 며느리의 정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의 평화로운 공기도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며느리의 움직임이 분주했습니다.
늘 입던 후질근한 면바지가 아니라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짙은 감색의 맞춤 정장을 꺼내 입고 있었지요. 화장대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머리를 올리고 은은한 향수까지 뿌리는 며느리의 뒷모습은 제가 알던 그 궁상맞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고도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준우가 학교 끝나고 오면 간식 좀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외출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려나 보구나 싶어 바짝 긴장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홀린 듯이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정장을 빼입고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는 평소 타던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집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도로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전봇대 뒤에 숨어 그 뒤를 쫓았습니다. 도로가에 멈춰 선 며느리는 시계를 확인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며느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차는 한눈에 봐도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낼 만큼 비싸 보이는 외제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정장을 갖춰 입은 남자가 내리더니 며느리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혀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표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바로 행사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골목길을 타고 제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며느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뒷좌석에 올라탔고 남자는 문을 닫아준 뒤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급 세단이 매끄럽게 시야에서 사라지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방금 저 사람이 우리 며느리한테 대표님이라고 한 거야?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이 뒤엉켜 하얗게 번졌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돌싱이라고 무시당하던 며느리가 우리 아들의 등에 빨대를 꽂으러 온 줄 알았던 그 여자가 어째서 저런 호화로운 차를 타고 대표 소리를 들으며 떠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장면은 제가 쌓아온 의심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다리는 제멋대로 후들거렸습니다. 방금 전 목격한 광경이 도저히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세상에 그런 영화 같은 일이 어디 있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건 며느리를 향해 허리를 굽히던 그 남자의 정중한 태도와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이던 검은색 세단의 매끄러운 곡선이었습니다. 그건 분명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검소했지만 그렇다고 비굴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모진 소리를 해도 그저 허허실실 웃어넘기던 그 여유가 실은 가진 게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가소로워 보였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여자가 대단한 사람이라면 왜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런 수모를 당하며 살았던 거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제가 그동안 며느리에게 쏟아부었던 악담들이 화살이 되어 제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며느리가 돌아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제가 본 것이 착각인지 아니면 제가 그동안 거대한 보석을 돌덩이로 착각하고 발로 차왔던 것인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들어오든 말든 신경도 안 썼겠지만 그날은 제가 먼저 현관까지 달려나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며느리는 아침에 나갔던 그 당당한 정장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 서 있는 저를 보고 조금 놀란 듯 하더니 이내 제가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예전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시장 가시는 길에 저를 보신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며느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입술을 달들 떨며 물었습니다. 너 정체가 뭐냐?
아까 그 차는 뭐고 그 남자는 왜 너한테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너 정말 우리 상우 속이고 사기라도 치는 거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기는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제 진짜 모습을 숨기는 게 더 힘들었죠. 이제는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상우 씨와도 이미 이야기가 끝난 부분이니까요. 며느리는 저를 소파로 안내하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려는 찰나였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어 들려준 이야기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회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업계에서 전도유망하기로 소문난 IT 기반의 유통 중견기업을 일궈낸 공동대표였습니다. 며느리가 밤마다 컴퓨터 앞에서 씨름하던 서류들은 빈 문서가 아니라 수백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경영 문서였고, 아이의 입에서 나왔던 월급 주는 사람이라는 말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였던 겁니다. 어머니, 제가 이 회사를 세우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피눈물 나는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재력이 때로는 저를 지켜주기보다 저를 더 공격하는 무기가 되더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담담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관리하던 그 수십억 대의 자산은 전 남편의 위자료도 사기로 얻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밑바닥에서부터 밤잠 줄여가며 일궈낸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돈 한 푼 없이 시집온 가련한 여자라고 조롱하던 그 여자가 사실은 우리 집 가산을 다 합쳐도 발끝에도 못 미칠 만큼 거대한 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숨긴 게 아니라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 자신의 배경을 잠시 덮어두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담담하게 털어놓은 과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리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첫 결혼에서 남편의 지독한 도박과 빚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당시 며느리는 이미 작은 사업을 시작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전 남편은 그녀의 재산을 자신의 전유물처럼 여기며 사업 자금까지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했지요. 며느리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그 남자는 위자료는커녕 아이의 양육권을 볼모로 잡고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며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돈이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걸요. 며느리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전 남편은 그녀의 돈을 사랑했지 그녀 자신과 아이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끔찍한 진흙탕 싸움을 겪으며 며느리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그 이후로는 누군가를 만날 때 자신의 배경을 철저히 숨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인간 김민지를 봐주길 간절히 바랐던 것이죠. 제 아들 상우를 만났을 때도 며느리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평범한 돌싱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들은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아이를 진심으로 아껴주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상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이었던 셈입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검소하게 살았던 진짜 이유는 오로지 아들 준우를 위해서였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후에도 호시탐탐 며느리의 재산을 노리며 주변을 맴돌았고 며느리는 행여나 아이가 유괴나 협박 같은 위험에 노출될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준우에게는 평범한 엄마이고 싶었어요. 돈이 많아서 거드름 피우는 엄마가 아니라 노력해서 얻은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며느리는 일부러 낡은 차를 타고 수수한 옷을 입으며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에게 부유함은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철저히 감춰야 할 비밀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옷차림을 비웃고 궁상맞다 손가락질할 때도 며느리가 그저 웃으며 넘길 수 있었던 건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제 비아냥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져 왔습니다. 제가 아들 인생 망치러 온 여자라고 욕하던 그 시간 동안 며느리는 세상의 거친 파도로부터 제 자식과 우리 아들을 지키기 위해 홀로 무거운 갑옷을 입고 싸우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며느리의 검소함은 가난의 증거가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가장 숭고한 방어기제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의심했던 그 두툼한 서류 봉투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그 봉투를 다시 가지고 나와 제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보셨던 이 서류들은 사실 준우와 상우 씨를 위해 제가 준비해온 선물들이에요. 며느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빈 문서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이의 이름으로 된 교육 신탁 계약서와 안전한 자산 관리 지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그 서류들 사이에 끼어 있던 저와 아들 상우의 이름이 적힌 증서였습니다. 상우 씨가 저와 준우를 가족으로 받아준 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의 성실함과 따뜻함을 지켜주겠다고요. 이건 어머니 노후 자금과 상우 씨 사업 기반을 위해 제가 따로 마련해둔 신탁이에요. 며느리는 제가 자신을 미워하는 줄 알면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제 미래까지 설계해 두었던 것입니다. 수십억 대의 가치가 담긴 그 종이 뭉치보다 더 묵직하게 다가온 건 며느리의 그 깊고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어루만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봉투 속에 담긴 건 추악한 욕심이 아니라 한 여자의 헌신과 사랑이었다는 사실이 제 오만한 자부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며느리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멍하니 아들 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요. 사실 아들도 며느리의 정확한 재산 규모까지는 몰랐지만 그녀가 능력 있는 여성이라는 것쯤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엄마 민지 씨는 제가 부담 가질까봐 끝까지 숨기려 했어요. 자기가 가진 돈 때문에 제가 기죽거나 우리 사랑의 본질이 변할까봐 무서웠대요.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조차 자신의 재력이 짐이 될까봐 걱정했던 겁니다. 상우 씨는 제 배경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있는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소중했어요. 돈으로 이 사람의 진심을 오염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느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그동안 그녀가 짊어졌던 무게를 짐작게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들이 왜 그토록 완강하게 이 결혼을 밀어붙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통장이 아니라 그녀의 단단한 내면을 보았던 것이지요. 저는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을 보며 제가 했던 수많은 독설이 얼마나 천박하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시장에서 사온 저렴한 티셔츠를 입고 제 발을 씻겨주던 날 저는 속으로 돈 없는 게 몸으로 때우는구나라며 비웃었습니다. 명절에 소박한 선물을 준비해 왔을 때는 돌싱이라 염치도 없다며 면박을 주기도 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 모든 수모를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얼굴을 붉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모진 말을 뱉을 때마다 더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놓으며 제 화를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그 무거운 오해의 무게를 견뎌왔습니다. 제가 자신을 아들 인생 망치러 온 불청객으로 취급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저를 지켜야 할 가족으로 생각하며 제 노후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수야, 너는 어쩜 그렇게 독하니? 내가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어떻게 한마디를 안 했어? 제 물음에 며느리는 그저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아드님이 소중하시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저는 그저 어머니가 저를 진심으로 받아주실 날만 기다렸어요. 그 넓은 도량 앞에 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제가 가졌던 그 얄팍한 자존심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폭력이었는지 며느리의 침묵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똑똑하고 안목이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내민 그 서류 뭉치와 그녀의 진심 어린 눈망울 앞에서 제가 쌓아 올린 오만이라는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저는 결국 며느리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60 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발치에 엎드려 사죄하는 꼴이라니 남들이 보면 비웃을 일이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무지함이, 제 편견이 이 귀한 사람을 그토록 외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며느리는 울고 있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라도 제 진심 알아주셨으니 됐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며느리의 온기가 전해질수록 제 마음속에 응어리들이 녹아내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시했던 게 아니라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서 무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제 안의 도끼가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위적인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며느리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고개를 숙인 것이지요. 진짜 부자는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배우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정체가 밝혀진 후 우리 집의 풍경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수천억 대 자산을 움직이는 기업의 대표라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되었음에도 며느리는 여전히 아침이면 수수한 앞치마를 두르고 제국을 끓였습니다. 제가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민지야, 이제 이런 건 사람 시키고 너는 네 일 보러 가라고 말려도 며느리는 그저 환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밖에서는 대표일지 몰라도 이 집안에서는 제가 어머니 며느리잖아요. 저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의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알고 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며느리는 돈으로 권위를 사려 하지 않았고 재력으로 저를 굴복시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세로 저를 섬기며 스스로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품격을 보여주었지요. 제가 그토록 매달렸던 돈이라는 가치는 며느리의 그 깊은 인격 앞에서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을 마주하며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횡재를 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로또 당첨보다 더 큰 복은 바로 이런 사람을 가족으로 맞이한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제 저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저처럼 며느리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점잖게 타일러주곤 하지요. 사람 속은 겉으로 봐선 모르는 법이라네. 우리 며느리 보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며느리는 이제 주말이면 저를 태우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갑니다. 물론 그 고급 세단이 아니라 제가 편안해하는 국산차를 직접 운전해서 말이죠.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준우랑 상호 씨 지키느라 너무 앞만 보고 살았나 봐요. 이제는 어머니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면서 천천히 살고 싶어요. 며느리는 저에게 단순한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면 밤새 제 곁을 지키며 간호를 해주고 제가 외로울 때면 말동무가 되어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딸 같은 존재가 된 것이지요. 예전에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느라 눈을 부라렸다면 이제는 며느리의 지친 어깨를 보며 안쓰러워 눈물을 훔치는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비밀과 상처를 공유하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의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건 돈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부족했던 진심이라는 온기였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처음에는 저도 그저 운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느끼는 것은 이 모든 반전이 가능했던 건 며느리의 재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꺾이지 않는 선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가 끝까지 제 고집만 피우고 며느리를 내쫓았다면 저는 지금쯤 그 큰 재산은커녕 아들과 손주까지 잃고 홀로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겠지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지금 저는 어디에 가서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아이 딸린 돌싱 며느리 덕분에 우리 집안이 가장 단단해졌다고요. 세상의 편견에 맞서 내 자식을 지키고 자신을 미워하던 시어머니까지 품어안은 제 며느리는 제 생애 최고의 자랑입니다. 며느리의 회사는 날로 번창하고 있고 우리 아들은 아내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준우 또한 엄마를 닮아 아주 바르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고 있지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제 어리석은 과거를 반성하며 이제는 사랑 넘치는 이 집안의 큰어른으로 남은 생을 보내려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사이다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깨고 진정한 가족을 얻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긴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울림과 시원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